네, 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이경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자궁 내막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보통 폐경되기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이 생리하는 과정 중에 심한 통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생리통을 가장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궁내막증인데 이 자궁내막증이 생리통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주된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자궁 내막증입니다. 근데 사실 여성 질환 중에 뭐 자궁 근종, 뭐 자궁암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에 비해서 자궁 내막증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죠. 자궁내막증이란 자궁강 안에 있는 얇은 내막 조직이 정상적으로 내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궁 이외에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게 난소에서 자궁내막증이 발견이 되는데 난소가 가장 가까운 조직이니까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자궁내막증이 난소에 발견되면 자궁내막종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내막종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궁내막종이라고 하면 왠지 자궁에 생긴 혹이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난소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막 조직이 소장, 대장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폐에서도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에 자궁 내막 조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자궁 내막증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내막증이 30, 40대에서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가임기 여성의 10명 중에 1명이 자궁 내막증에 노출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가임기라고 하면 20대, 30대, 40대를 40대까지. 말하잖아요. 네. 2017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한 12%, 30대는 20대의 한 2배 정도인 27% 정도, 40대는 20대의 한 4배 정도인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도 자궁내막증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생리가 시작하기만 한다면 내막증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경에서부터 폐경 때까지 생리하는 모든 여성에게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비교적 젊은 환자들도 꽤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자궁 내막증은 출산 전이든 후든 막 다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가임기 여성은 모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이든 출산 후든 모두 발생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출산 횟수와도 좀 상관이 있는지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뭐 많이 하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출산 횟수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네네. 아이를 여럿 가지셨는데도 자궁 내막증에 걸리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출산을 여러 번 하신 경우에 자궁 내막증에 노출되는 빈도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반대네요. 출산 횟수가 적을수록 자궁 내막증의 발생 확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미혼인 분들도 그냥 남일이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자궁 내막증이 왜 생기는지 좀 알아볼게요. 발생 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유는 잘 모릅니다. 여러 가설들이 제시됐는데 그런 가설들 모두가 자궁 내막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네. 분들을 100%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원인으로는 여골경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여골경. 네, 생리혈이 자궁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해서 복강이나 난소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 때문에 자궁 내막종이 생긴다라는 가설이죠. 네. 그렇다고 여골경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자궁 내막증이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히려 또 세포에 변성이 생겨서 자궁 내막증이 생긴다는 이유도 가설도 있고 유전성이 있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또 여성 호르몬과 의존성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자궁 내막증도 살짝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인은 뭐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증상으로 우리는 빨리 캐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증상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 자궁 내막증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자궁 내막증 증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요.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랑 상관없이 호소하게 되는 골반통, 그리고 생리 전후 나타나는 생리통, 부부관계나 성관계 때 생기는 성교통, 이게 가장 특징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이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건 그런 증상들이 생리 전후에 더 심해지고 생리가 끝나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신혼부부가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신체 어느 부위에 또 나타났냐에 따라서 그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생식기 아니고 뭐 폐나 소화기 쪽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다른 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를 들어 이제 설사나 변비가 생겨서 오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내과에 그쵸, 가게 네. 되죠. 내과 질환에서 이건 내과 질환이야 하고 치료를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 전후 이러한 증상들이 악화됐다가 안화되었다라는 증상이 반복되면 자궁 내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생리 때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저희 산부인과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환자분의 병력 청취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앞서 뭐 신혼부부의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불임과의 연관성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궁 내막증이 그런 뭐 수정이나 착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방해하는 건가요? 네, 난임 환자 중에 내막증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내막증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난임이 되는 건 아닌데 난임 클리닉에 오시는 여성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 30% 정도가 자궁 내막종 환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내막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골경을 예를 들면 유착이 있어요. 이렇게 생리가 역류하면서 악여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팔관의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높고 네. 좀 더 나아가서 난소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난소의 배란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난소를 파고 들어가면 난소의 기능도 떨어뜨려서 난소 나이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자궁 내막증 난임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제대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은 제대로 진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생리통이 뭐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다. 그렇다면 자궁 내막증은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선생님? 순차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환자분의 증상을 확인하죠. 저희들끼리는 3통이라고 하는데 골반통, 생리통, 성교통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이게 통증과 이러한 통증이 생리랑 관련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네. 만약에 난소에 혹이 있다면 초음파로도 자궁 내막종이나 자궁 내막종의 진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혹을 형성하지 않는 자궁 내막증인 경우에는 초음파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저희 쪽에서는 혈액 검사를 해봅니다. 네. 혈액 검사의 민감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CT나 MRI를 추천을 합니다. CT나 MRI는 초음파보다는 좀 더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도 골반통이나 생리통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확진 검사를 합니다. 복강경을 해서 육안으로 자궁 내막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네요, 순차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진단을 받고 자궁 내막증을 치료를 했다. 근데 재발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치료를 받아야 재발 없이 좀 잘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자궁 내막증 증상은 2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5명 중에 1명이나 됩니다. 네. 비교적 재발률이 높죠. 네. 그래서 통상 수술적 치료 후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수술하더라도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죠. 약물 치료는 자궁 내막증이 여성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줄이려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에 효과적인 사람들도 있고 효과적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효과적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재수술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복강경 수술이 워낙 좋아서요. 대부분 자궁 내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완치 판정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는 그래도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도 완치 판정 맞는 분들도 많이 있군요.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하면 뭐 폐경이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네, 그래서 수술을 가장 마지막에 하는 카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자궁 내막증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곳이 난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난소는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수술 후에 난소의 기능은 거의 100% 떨어집니다. 수술 전에 미리 난소 나이를 확인을 해서 수술해야 되는지 상담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수술도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자궁을 적출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럼요. 생리통이나 골반통이 매우 심한 분들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막 분들이 병원도 실려가고, 그죠? 네, 있어요. 그런 분들은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병변을 제거하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근치적인 수술은 조심스러운데 증상이 심하거나 유착이 심한 경우 그리고 초음파나 MRI에서 난소암과 구분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죠. 알 수 없는 미래보단 현재의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술 말고도 약물 치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피임약이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원리인 건가요, 선생님? 피임약은 정말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궁 내막증 약물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먼저 폐경을 유도하는 주사제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사. 이 주사제제는 난소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 분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해서 자궁 내막증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네. 대신 이러한 폐경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여성 호르몬에 반대되는 호르몬을 먹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보통 에스트로겐이라면 프로게스테론 약을 처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 약물 치료는 피임약이 있습니다. 피임약은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기본 개념은 피임약을 먹으면 생리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리통도 좀 줄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자궁 내막증의 재발 위험도도 떨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임약이 자궁 내막증의 재발을 막는 효과까지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이 피임약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좀 꺼리시는 여성분들이 좀 꽤 있거든요. 어떨까요, 선생님? 피임약은 부작용이 사람마다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되게
행복하게 약을 아. 복용하신 분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한두 알만 먹어도 부작용이 있어서 아예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누가 그런 부작용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먹어봐야지 그 피임약에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피임약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역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궁내막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아, 단지 환경 인자를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흡연, 음주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걸 줄이면 자궁내막증 발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다면 약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커피도 하루에 한 두세 잔 드신다면 한두 잔 정도로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시에 탐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탐폰 사용도 좀 피하시는 게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유전하는 경우가 있거나 가족 중에 내막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자신이 난임으로 고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자궁 내막증도 예외 없이 건강한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습관 중요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 받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